시어머니의 매서운 손바닥이 며느리의 뺨을 후려친 그 순간, 교심 깊던 양반댁 장남이 돌아가신 아버님의 제사상을 통째로 들어 엎어버렸습니다. 5해 동안 손발이 검푸르게 얼어 터지도록 일한 맏며느리에게 약 한 첩 쓰지 못하게 피를 말리고 친정어머니의 병상조차 지키지 못하게 가로막은 악독한 시어머니, 형을 머슴 부리듯 멸시하며 횡령죄까지 뒤집어 씌우려든 시동생과 그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며 비웃는 둘째 동서까지 인간의 탈을 쓰고 이들 부부를 짐승보다 못하게 짓밟아온 시댁 일가의 추악한 만행에 장남의 이성은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맨몸으로 쫓겨난 두 사람. 시댁 일가를 어떻게 송두리째 파멸로 이끄는지 속이 뻥 뚫리는 기막힌 사이다. 복수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영조 임금께서 어진 정치를 펴신 지 어언 30년에 접어든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새벽녘 짙은 안개가 한양가락 시전거리를 가만히 덮고 있었습니다. 등롱불빛이 안개에 번져 흐릿한 둥근 자국으로 떠 있을 뿐 사람의 얼굴은 두어 걸음 앞에서야 겨우 분간이 되는 그런 새벽이었지요. 얼어붙은 골목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칼날처럼 기쳐들었고 그 바람을 정면으로 받으며 한 여인이 종종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명선이라 했습니다. 입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얼어붙을 듯한 새벽인데도 명선의 옷차림은 한겨울 살림집 마님이라 하기에 너무도 얇은 삼배옷이었지요. 솜을 둔 두루마기 한 벌이면 한결 따뜻하련만 그것조차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느라 챙겨 입지 못한 채였습니다. 명선은 시전한 모퉁이 어물전 앞에 멈춰 서서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었습니다. 손끝이 불다 못해 검푸르게 변해 있었으나 명선의 눈빛만은 빈틈없이 또렷했지요. 좌판 위에 가지런히 놓인 조기를 하나하나 살피던 명선의 손이 한 마리 위에서 멈췄습니다. 곁에 서 있던 시전 상인이 입꼬리를 비틀며 한마디를 던졌지요. 마님, 양반댁 맏며느리께서 손수장을 보러 다니시다니 참으로 갸륵하시구려. 그저 좋은 놈으로 골라가시면 될 것을 무얼 그리 뒤적이시오. 말끝에 묻어나는 비웃음을 명선은 모르는 척 흘려보냈습니다. 그러고는 조기 한 마리를 들어 아가미를 살그머니 벌려보았지요. 아가미 색이 검붉어야 할 자리에 누런 기운이 돌고 있었습니다. 명선은 다시 손가락 끝으로 조기의 배를 가만히 눌러보았습니다. 마땅히 탱탱하게 받쳐 올라와야 할 살이 손가락 자국 그대로 푹 꺼져 들어갔지요. 명선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상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조기 사흘은 묵었구려. 아가미 색이 누렇고 배가 손가락에 그대로 꺼지니 어찌 갓잡은 것이라 하시오. 제상에 올릴 조기를 이리 속여 파시면 시아버님 명전에 2번 죄를 짓는 일 아니겠소. 상인의 얼굴이 일순 굳었습니다. 양반댁 마님이라 하나 중인 출신이라 들었기에 만만히 보고 묵은 것을 끼워 팔려 했더니 외려 한 수 위에 안목이 돌아온 것이었지요. 상인은 헛기침을 하며 좌판 아래에서 새벽에 들여온 진짜 조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명선은 그제야 작은 미소를 띠며 조기 값을 셈에 치렀습니다. 약재전에 들러 당귀와 천궁을 살피고 과일전에서 잘 익은 배와 사과를 한 알 한 알 두드려 소리를 들어본 끝에야 명선의 장보기가 끝났지요. 양손에는 무거운 보따리가 4개나 늘어져 있었습니다. 북촌강 판서댁으로 향하는 명선의 어깨가 보따리 무게에 조금씩 기울었으나 발걸음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벌써 5해째였지요. 5해 동안 명선의 새벽은 늘 이곳에서 시작되었고 5해 동안 명선의 손끝은 얼고 또 얼었습니다. 그래도 명선은 멈추지 않았지요. 멈출 수 없는 자리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안개를 걷어내기 시작할 무렵 북촌강 판서 댁의 소슬대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명선이 보따리 4개를 양손에 나누어 든 채 안마당으로 들어서자 비지를 하던 행랑아범이 황급히 다가와 짐을 받으려 했지요. 명선은 작게 고개를 저으며 부엌 쪽으로 곧장 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잠에서 깨기 전에 재료를 풀어놓아야 그날 하루의 잔소리가 한마디라도 줄어든다는 것을 명선은 이미 뼛속 깊이 익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시어머니 방씨 부인은 평소보다 일찍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안방보료의 비스듬히 기대어 마당을 내다보던 방씨 부인은 며느리가 부엌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자 거친 음성으로 불러 세웠지요. 개 섞어라. 들고 온 것을 이 자리에 풀어놓아 보아라. 명선은 차분한 얼굴로 안방 마루 앞에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톱이 거침없이 조기의 아가미를 헤집었지요. 이 색이 무엇이냐? 이런 누런 것을 시아버님 재상에 올리겠다는 게냐? 방씨 부인의 손이 보따리를 마당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어물전에서 새로 받아 온갖 잡은 조기였건만 마당에 흙을 뒤집어 쓴 채 흩어진 그 모습이 그저 누군가의 분풀이 대상으로 보일 뿐이었지요. 중인 집안에서 자라 그런가 5해가 지나도 재상에 올릴 것 하나 제대로 고를 줄을 모르는구나. 그때 작은 문이 열리며 둘째 며느리 지혜가 사뿐사뿐 걸어 들어왔습니다. 비단 저고리의 옷고름이 햇살에 반들거렸지요. 어머님, 저희 친정에서는 이런 허름한 조기는 아예 재상 근처에도 두지 않았답니다. 격식이라는 게 어디 그저 하루 만에 익혀지는 것이겠어요. 명선은 무릎을 꿇고 흙 묻은 조기를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한 장면이 천천히 떠올랐지요. 시집온 첫해 겨울, 한겨울 새벽 우물가에서 식구들 빨래를 하다 손이 얼어 갈라지고 피가 비쳤던 그날. 명선은 행여 누가 될까 약한 첩을 청해보았으나 방씨 부인은 양반댁 며느리가 그깟 손등 갈라진 것으로 약을 청한다더냐라며 끝내 거절했더랬지요. 그날 밤 명선은 부엌 한 구석에서 갈라진 손등에 들기름을 바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명선은 보따리를 챙겨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12가지가 넘는 전을 차례로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국을 끓이는 동안 부엌에 공기는 기름 냄새로 짙게 달아올랐지요. 그날 밤 자리에 들었을 때 남편 진우가 명선에 갈라진 손등을 가만히 끌어당겼습니다. 작은 약병에서 따끈한 약을 덜어 손등에 바르는 진우의 손길이 조심스럽기 그지없었지요. 부인, 내가 반드시 이 집을 바로잡겠소. 명선은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마주 쥐었습니다. 말로 다 풀어내지 못할 것들이 두 손 사이의 온기로 조용히 오가는 밤이었지요. 이튿날 새벽부터 명선은 다시 부엌에 들었습니다. 시아버님 제삿날이 코앞이었으니 미리 손볼 것이 산더미였지요. 동태전과 녹두전을 부치고 있을 때 지혜가 부엌 문턱을 사뿐히 넘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하얀 면포 손수건을 들고 있었고 코끝에 손수건을 갖다 대며 일부러 인상을 찌푸렸지요. 형님, 기름을 어찌 그리 들이부으셨어요. 전이 일이 느끼해서야 어느 어른이 한 점을 드시겠어요. 명선은 잠시 손을 멈추었으나 곧 다시 전을 뒤집었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튀어 손등에 작게 짓무른 자국을 남겼지요. 명선은 그 자국 위에 입김을 잠깐 불어식힐 뿐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발소리가 멀어진 뒤에야 명선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끝에 또 한 장면이 천천히 떠올랐지요. 재작년 가을 친정어머니 환갑이 다가왔다는 기별을 받고 큰 마음을 먹어 시어머니께 청을 드렸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씨 부인은 곰방대를 휘두르며 차갑게 잘랐지요. 혼수가 부실했던 집에 무슨 환갑이라고 며느리를 불러들인단 말이냐. 이 집 며느리가 그런 행차를 다니는 법이 어디 있느냐.
끝내 명선은 친정에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환갑잔치가 끝나고 한 달 뒤 친정어머니께서 자리에 누우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명선은 부엌 뒤뜰에서 홀로 손수건을 적셨지요. 저녁 무렵 관아에서 하루 종일 시달리고 돌아온 진우가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도포 자락에는 숯검정이 묻어 있었고 신발은 진흙으로 거뭇했지요. 마침 마당을 지나던 둘째 진철이 형의 그 행색을 보더니 마당 한켠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형의 낡은 집신을 발끝으로 툭 차냈습니다. 형님 행색이 저리 추레하니 이 집안 망신이 따로 없소이다. 명색이 강판서 대장남이라는 자가 어찌 저런 꼴로 대문을 들어선다 말이오. 옆에 서 있던 지혜가 손수건을 입에 대고 작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진우는 멈춰서서 동생을 잠시 바라보았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채로 들어갔지요. 진우의 등 뒤로 시어머니, 방씨 부인이 안방문 너머에서 지켜보고 있었으나 그 어떤 꾸짖음도 둘째에게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명선의 곁에 앉아 등잔불을 가만히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진철이 관에 바칠 물건을 몰래 빼돌려 사사로이 팔아먹고 있소. 한두 번이 아니오. 내가 반드시 그 꼬리를 잡아내겠소. 명선은 남편의 옆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등잔불에 비친 진우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지요. 명선은 진우의 무릎 위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서방님, 무리하지 마시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단히 잡으셔야 합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등잔 심지를 가만히 도두었습니다. 심지를 따라 올라온 작은 불꽃이 두 사람의 어두운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지요. 마침내 시아버님 제삿날이 밝았습니다. 안채 대청의 제상이 차려지고 향이 피어오르자 강판서 댁의 모든 식구가 흰 도포와 흰 치마 저고리를 갖춰 입고 한자리에 모여 섰지요. 명선이 사흘 밤낮을 매달려 차려 낸 제상은 어디 한 군데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12가지 전이 가지런히 올랐고 탕국에서는 김이 곱게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향이 막 두 번째 자락을 피워올리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진철이 갑자기 도포 안쪽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제상 앞마루에 툭 던졌습니다. 종이가 마루를 미끄러져 진우의 발 앞에 멈춰 섰지요. 형님, 그 종이를 읽어보시오. 그리고 그 아래에 형님 수결을 두시오. 진우는 종이를 집어들고 한참 동안 그 내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종이에는 진우가 관에 바칠 물건을 빼돌려 사사로이 팔아먹었다는 것이 자백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진철의 죄를 모조리 형의 이름으로 덮어 씌우려는 각서였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진철아, 이것이 무슨 짓이냐? 영전 앞에서 형을 모함하려 드는 게냐? 모함이라니 형님께서 가장 잘 아실 일 아니오. 어서 수결이나 두시오. 형님이 수결을 두지 않으면 이 집안이 통째로 무너질 것이오. 진철이 손바닥으로 마루를 콱 내리치며 윽박질렀습니다. 향로가 흔들려 향이 한쪽으로 기울었지요. 지혜는 제상 위에 올려놓았던 사과 하나를 천연덕스럽게 집어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그저 수결만 두시면 될 것을 어찌 그리 뜸을 들이세요. 가문을 위한 일이라 여기시고 그만두세요. 명선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영전 앞에서 사과를 손에 든 채 웃는 둘째 동서의 모습은 지금껏 보아 온 어떤 무례보다도 차갑고 두려운 것이었지요. 명선이 무어라 입을 열려던 그 순간 시어머니 방씨 부인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왔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명선의 왼뺨에 5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지요. 내 2년 중인 집 자식을 며느리로 들이더니 이 집안이 결국 이 꼴이 되었구나.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진우가 저리 어리석은 짓에 발이 묶일 일도 없었을 것이다. 명선의 눈앞이 일순 아득해졌습니다.
매서운 손바닥 자국 위로 한 장면이 천천히 겹쳐졌지요. 작년 한겨울이었습니다. 며칠을 끙끙 앓다 자리에 누웠을 때 방씨 부인이 직접 안방으로 찾아와 곰방대로 이불을 들춰내며 한겨울의 자리에 눕는 며느리가 어디 있느냐. 꾀병이거든 마당에 나가 무릎을 꿇으라라고 호통을 쳤더랬습니다. 그날 명선은 눈발이 흩날리는 마당에서 두 시진을 무릎 꿇은 채 떨었지요. 그 일을 시킨 손이 바로 지금 자신의 뺨을 후려친 그 손이었습니다. 명선의 눈에서 천천히 눈물이 맺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입술은 꽉 다물려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본 진우의 얼굴이 점점 새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진우의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지요. 아내의 뺨에 선명하게 찍힌 5손가락 자국을 본 진우는 마침내 이성을 놓아버렸습니다. 5해 동안 묵묵히 눌러두었던 모든 것이 그 순간 가슴 한복판에서 우레처럼 터져올랐지요. 진우는 성큼 재상 앞으로 다가가더니 두 손으로 재상을 통째로 움켜쥐어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쨍그랑 청동향로가 박살이 났습니다. 사과와 배가 마루를 굴렀고 탕국 그릇이 엎어져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지요. 향이 꺾여 마루 위에 까만 재를 흩뿌렸습니다. 강판서 대개청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격분한 진철이 마당 한 구석에 세워져 있던 둔기를 집어들고 형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진우는 동생의 손목을 한 손으로 잡아채 그대로 꺾어 무릎 꿇리고 다른 손으로 둔기를 빼앗아 마당으로 던졌지요. 진우의 입에서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포효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우의 음성이 대청 기둥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내가 흘린 눈물을 한 방울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단 한 방울도. 오늘부터 저는 이 집 장남 안 하렵니다. 이 집안의 어느 누구도 아내의 머리카락 한 올조차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방씨 부인이 휘청거리며 보료에 주저앉았고 지혜는 손에 들고 있던 사과를 떨어뜨렸지요. 진철은 무릎을 꿇은 채 형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으나 그 얼굴에서 더 이상 자신이 알던 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도포 안쪽에서 2가지 물건을 꺼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강판서의 친필 유언장과 가문의 인장이었지요. 진우는 그것을 뒤집어진 재상 옆마루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을 감당할 자신이 있거든 가져가거라. 다만 이 2가지는 이 집안의 뼈와 같은 것이니 잘못 쥐었다가는 그 손이 베일 것이다. 말을 마친 진우는 명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선은 잠시 머뭇거리다 부엌 쪽으로 발길을 옮겼지요. 밤새 끓여둔 탕국 한 그릇을 가만히 들고 와 둘째 동서 지혜가 풀어놓은 두루주머니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인사도 원망도 아닌 그저 5해 동안 차려온 마지막 한 그릇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두루주머니 옆 안방 보료 자락 아래에서 종이 한 장이 살짝 비어져 나와 있는 것이 명선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선이 무심코 그것을 집어보니 누군가의 글씨체를 거듭 흉내내며 베껴 쓴 흔적이 종이 가득 빼곡했지요. 글씨체가 어쩐지 시아버님의 것을 닮아 있었습니다. 명선은 그 종이가 무엇인지 미처 가늠하지 못한 채 다만 시집을 때 가져온 비단 손수건 사이에 가만히 끼워 넣었습니다. 함께 챙긴 것이라고는 시아버님께서 생전에 명선에게만 따로 쥐어주셨던 옥놀이개 하나뿐이었지요. 명선은 진우의 손을 잡고 강판서 덱소슬 대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5해 동안 들고 놨던 그 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명선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훗날 어떤 천둥이 되어 돌아올지 그때는 2 사람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강판서 댁을 걸어 나온 부부가 가다한 곳은 도성 변두리의 눅눅한 흙방이었습니다. 비가 한 번 오면 흙벽 한 구석에서 물이 배어 나오고 바람이 한 번 불면 창호지가 푸드덕거리며 떨리는 그런 자리였지요.
진철은 그날 밤이 채 지나기도 전에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관가의 인맥을 동원해 형 진우가 가문의 기술을 빼돌린 파렴치한이라는 방문을 도성 장터 곳곳에 붙였고, 지혜는 명선이 다니던 자수 공방에 손을 써 며느리의 발이 다시는 그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막아두었지요. 그러나 진철의 칼끝이 형의 목숨까지 단번에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 까닭은 단 하나, 돌아가신 아버지 강판서가 임종 직전 진우에게만 따로 일러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진짜 유원장의 보관처와 가문인장에 얽힌 비밀, 그것을 알아내기 전에는 형을 함부로 죽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진철은 이를 갈며 다른 길을 택했지요. 형이 흙방에서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흙벽에 등을 기댄 채 진우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우의 손바닥에는 아직 강판서 댁마당에 흙이 묻어 있었지요. 부인, 춥지는 않소. 명선은 그 손을 잡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서방님 손이 더 차갑구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나란히 앉아 앞날을 의논했습니다. 진우는 진철의 꼬리를 끝까지 잡겠다 했고, 명선은 살림을 맡겠다 했지요. 서로의 짐을 어느 쪽이 더 무겁게 질 것인지 다투지 않았고, 다만 둘이 합하여 한 짐을 나누어 들기로 했습니다. 흘방 한 구석에 놓인 작은 등잔불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지요. 그 그림자가 손을 맞잡은 모양으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5해 동안 강판서 댁의 소슬대문 안에서 한 번도 나누어 본 적 없는 진짜 언약이 다 쓰러져 가는 흙방의 등잔불 아래에서 비로소 맺혀지는 밤이었습니다. 명선은 보따리에서 비단 손수건을 꺼내 머리맡에 가만히 놓았습니다. 그 안에 끼워 둔 종이 한 장이 있었으나 명선은 그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볼 겨를도 없이 다만 시아버님 옥놀이개와 함께 깊숙이 갈무리에 두었지요. 이튿날 새벽 진우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우는 흙방 문을 열고 바깥을 한참 내다보다 다시 명선의 곁에 앉았지요. 부인, 봉석을 찾아봐야겠소. 진철의 곁을 오래 지켰던 자이니 그 자의 입을 열 수만 있다면 길이 보일 것이오. 명선은 진우의 도포 옷고름을 단단히 메어 주었습니다. 손끝이 떨리지 않도록 한 번 더 매듭을 다잡았지요. 진우가 흙방문을 나서는 순간 명선의 등 뒤에서 도성 새벽 종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명선은 살림을 위해 그날부터 도성 외곽 허름한 백반 주막에 그릇 닦는 일을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양반댁 맏며느리로 5해를 살았던 손이 그릇 닦기 통 앞에 놓인 모습은 다른 이들에게는 우스운 일이었으나 명선에게는 더없이 떳떳한 일이었지요. 손이 트고 갈라지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강판서 댁 우물가에서 5해 동안 갈라져 온 그 손이었으니까요. 주막의 안주인은 처음에는 명선의 얼굴을 보고 의아해했으나 며칠을 지켜본 끝에 곧 말이 줄었습니다. 명선의 손은 빠르고 야무졌고 그릇 한 점에 한 번도 부주의한 자국을 남기지 않았지요. 부엌일을 거들기 시작한 지 닷새 만에 명선은 주막의 살림 한 모퉁이를 거뜬히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명선이 허리를 굽히고 그릇을 헹구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주막 구석자리에서 홀로 된장 조치를 들던 백발의 노옹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마룻바닥으로 쓰러졌지요. 주막 안에 다른 손님들이 놀라 일어서기만 할 뿐 누구 하나 가까이 가지 못하던 그때 명선이 앞치마를 던지고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명선은 노옹의 머리를 무릎 위에 받치며 빠르게 인중을 살폈습니다. 입술이 검푸르게 변해 있었고 호흡이 끊어질 듯 가늘었지요. 명선은 노옹의 인중을 엄지손가락 끝으로 힘주어 누르며 다른 손으로는 합곡혈을 깊게 짚었습니다. 부친께 어릴 적부터 어깨 너머로 레온 의술이 손끝에 단단히 박혀 있었지요. 잠깐 사이 노옹의 입에서 마른 신음이 새어나오더니 곧 거친 숨이 돌아왔습니다. 의원이 달려왔을 때 노옹은 이미 두 눈을 뜨고
명선의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명선은 그제야 한숨을 길게 내쉬며 노홍의 손을 살그머니 내려놓았습니다. 그 손을 내려놓는 짧은 사이 명선의 시선이 노홍의 손마디 위에 잠시 머물렀지요. 손가락의 마디마디가 굵게 도드라져 있었고 손바닥에는 오래 걸은 자의 발바닥처럼 단단한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명선은 그 손이 보통의 노인이 가질 손이 아님을 한눈에 알아보았지요. 다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노홍은 명선의 이름조차 묻지 않은 채 떠나갔으나 명선의 얼굴만은 두 눈에 단단히 새겨두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흑방으로 돌아온 명선은 진우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그저 명선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지요. 진우 또한 그날 밤이 다 가기 전에 옛 동료 한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진철이 빼돌린 물건의 흐름을 아는 자가 봉석 외에 한 명 더 있음을 알아낸 것이었지요. 두 사람은 그날의 일들을 서로에게 다 풀어놓지 않은 채 다만 흑방의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을 마주 잡고 잠들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늦은 오후 그 백발의 노홍이 다시 주막에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굵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으되 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지요. 노홍은 곧장 명선이 일하는 부엌 쪽으로 다가오더니 자신의 이름이 최명인이라 밝혔습니다. 명인이 누구인가 도성에서 모르는 이가 드물었으나 명선은 그 이름의 무게를 아직 가늠하지 못한 채 그저 정중히 고개를 숙였지요. 최명인은 한때 맨손으로 조선의 상단을 일구다 홀로 어린 자식 하나를 키우며 모진 세월을 버텨 낸 인물이었습니다. 그 시절 자신의 두 손이 했던 일들을 명선의 두 손에서 본 듯하여 최명인은 그 자리에서 명선을 거두고 싶은 마음이 차올랐지요. 그러나 사람을 쓰는 일에 평생 신중했던 노홍은 쉽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까다로운 요구를 차례로 내어놓으며 명선을 시험할 작정이었지요. 첫째 날 최명인은 명선에게 일렀습니다. 가진 것 없는 살림으로 보양식 한 상을 차려보게. 명선은 시장 바닥에서 사람들이 버린 무투리와 팥뿌리를 꼼꼼히 씻어 거두었습니다. 거기에 누군가 다듬다 버린 달걀뼈를 데쳐 누린내를 빼고 약재전 한 켠에서 헐값에 얻은 황기와 대추를 한 줌 넣어 깊은 육수를 우려냈지요. 한나절을 푹 고아낸 끝에 명선은 맑고 진한 약선탕 한 그릇을 최명인 앞에 가만히 내놓았습니다. 국물 한 술을 떠 입에 넣은 노홍의 두 눈가가 천천히 붉어졌지요. 둘째 날 최명인은 또 일렀습니다. 입맛 잃은 노인이 한 그릇을 다 비울 만한 음식을 차려보게. 명선은 매실로 입맛을 돋우는 백반에 잘 깬 두부와 잣을 곁들인 부드러운 죽 한 그릇을 내었습니다. 노홍은 그릇 바닥이 보일 때까지 천천히 비웠지요. 셋째 날에는 어린아이도 노인도 함께 먹을 수 있는 한 상을 일렀습니다. 명선은 단맛이 도는 호박과 부드러운 흰살 생선 한 토막으로 자극 없는 찜을 올렸지요. 노홍은 그제야 두 손으로 명선의 손등을 가만히 감싸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손은 재료를 가리지 않는구먼. 그 손이 진짜일세. 이날 명선은 노홍이 자리에서 일어설 때 한 손으로 무릎을 짚는 것을 가만히 눈에 담았습니다. 무릎에 마디가 부어 있었고 한쪽 다리에 힘을 주지 못하는 기색이 분명했지요. 명선은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은 채 다만 마음 한구석에 새겨두었습니다. 이 무렵 명선은 아침마다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간신히 참으며 일을 이어갔습니다. 비린 음식 냄새에 속이 뒤집어졌고 다리에 자꾸 힘이 풀렸지요. 저녁이 되어 흑방으로 돌아오면 진우가 따뜻한 생강차를 끓여 명선의 손에 가만히 쥐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아 그 온기를 나눠 마셨지요. 진우는 명선이 새 생명을 품고 있음을 진작 눈치챘으나 명선이 먼저 입을 열기 전에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우가 살림을 살이라 거듭 당부했으나 명선은
그저 손을 저으며 웃을 뿐이었지요. 그 무렵 진우에게 옛 동료 봉석이 비밀리에 찾아왔습니다. 흘방 뒷마당 가장 어두운 모퉁이로 발소리를 죽이며 들어선 봉석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지요. 봉석은 진우의 도포 자락을 와라움켜주며 다급한 음성으로 말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진철이 이번에는 저까지 그 일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소. 그동안 빼돌린 물건이 한두 점이 아닌데 그 죄를 모조리 형님과 저에게 나누어 씌울 모양이요. 더 이상 침묵하면 저도 함께 끌려갈 처지요. 봉석은 품속 깊은 곳에서 작은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손때에 절어검게 변해 있었고 끈은 여러 번 풀고 묶은 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봉석은 그것을 두 손으로 받쳐 진우 앞에 내밀었습니다. 진철이관에 바칠 물건을 언제 어디로 빼돌려 누구에게 얼마에 팔았는지가 빼곡히 적혀 있는 결정적인 장부였지요. 진우의 손이 그 장부를 받아드는 순간 살짝 떨렸습니다. 진우는 봉석의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등잔불 너머로 봉석의 동공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봉석아, 이 장부 말고도 네가 아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함께 움직이면 우리 둘 다 살고 혼자 숨으면 둘 다 죽는다. 내 입을 끝까지 닫아 두지 마라. 봉석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흘방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새벽바람에 등잔불이 흔들렸지요. 봉석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한 가지가 더 있소. 방화를 지시한 서한이 한 장 남아 있소. 진철이 한 번도 빛을 본 적 없는 그 서한을 제가 아직 가지고 있소이다. 허나 이 도성에 두고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소. 평안도 의주에 제 누이가 있으니 거기에 깊이 숨겨두었다가 형님께서 부르시면 그때 가지고 돌아오리다.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소. 봉석은 그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봉석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었지요. 손에 쥔 장부가 점점 무거워지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흘방의 등잔불 아래에서 명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명선은 잠시 두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지요. 서방님, 이 장부가 진짜 무기가 되려면 때를 골라야 합니다. 섣불리 내밀면 오히려 빌미가 되어 우리 쪽이 더 크게 베일 것입니다. 진철이 어디까지 손을 뻗어두었는지부터 헤아려야 합니다. 진우는 아내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화로 앞에 마주 앉아 반격의 시기와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그려나갔지요. 명선의 손가락이 흙바닥의 작은 길을 하나하나 그어 보일 때마다 진우의 눈빛은 점점 깊고 단단해져 갔습니다. 그 밤이 흘방의 첫 작전 회의가 된 셈이었습니다. 최명희는 명선의 솜씨와 됨됨이를 한 달 가까이 묵묵히 지켜본 끝에 어느 날 명선을 따로 불렀습니다. 노홍의 손에는 두툼한 전대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최명희는 그것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평생 사람을 들이는데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네. 자니가 받지 않겠다 하더라도 이 늙은이의 안목을 부정하지는 말게. 도성 외곽에 버려진 낡은 공방이 하나 있네. 그 자리를 자네에게 내어주려 하니 그곳을 자네 손으로 다시 일으켜보게. 명선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명선은 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 마음으로 새겼지요. 그러나 공방 한 채를 얻었다 하여 살림이 곧장 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화덕은 갈라져 있었고 약탕기는 녹이 슬어 있었으며 무엇보다 재료를 들여올 푼돈조차 부족했지요. 진우는 그날 밤 명선의 곁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천장을 올려다보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인, 내가 한 군데 다녀오리다. 늦더라도 기다리지 마시오. 진우가 향한 곳은 옛 동료 장인 한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한때 강판서 대계 위세 아래에서
진우의 발길질에 가까운 멸시를 한 차례 견딘 적이 있는 자였지요. 진우는 그 집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 끝내 도포 자락을 가다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클바닥에 두 무릎을 대고 머리를 깊이 숙여 재료 외상을 청하는 부탁의 말을 천천히 꺼냈지요. 멀리 떨어진 골목 어귀에서 그 광경을 우연히 보고만 명선은 손등으로 소리 없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만 진우 앞에서는 끝내 그 눈물을 보이지 않았지요. 그날 이후 부부의 살림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낮 동안 갈라진 화덕을 손보았고 명선은 약탕기에 녹을 닦아 내었지요. 공방 한켠에 진우가 직접 깎아 만든 작은 나무 현판이 걸렸습니다. 현판에는 그저 온기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지요. 어느 밤 화덕에 처음으로 불을 지피며 진우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는 한 우리도 꺼지지 않을 것이요. 명선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화덕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흘방에서 강판서 댁을 걸어 나온 그날 이후 명선의 입가에 처음으로 번진 환한 웃음이었지요. 화덕의 작은 불길이 활활 타오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공방 벽 가득 비추었습니다. 진우는 낮에는 아버지가 남긴 기술 노트를 펼쳐놓고 화덕을 새로 손보았고 밤에는 포도청 종사관의 동향을 은밀히 살피며 반격의 길을 두 갈래로 키워 나갔습니다. 이 무렵 명선의 배는 아주 조금씩 둥글게 불러오고 있었지요. 진우는 그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모르는 척하며 더 자주 명선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더운 차를 끓여두는 일이 늘었고 명선이 무거운 물동이를 들려 할 때면 어김없이 먼저 손을 뻗었지요. 그 작은 손길들 속에서 두 사람은 차곡차곡 다음 한 걸음을 준비해 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1035. 봉석이 자취를 감춘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진우가 그 장부를 손에 넣었다는 소문이 어느 틈엔가 진철의 귀에 흘러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진철은 안방의 보료에 비스듬히 기대어 그 소식을 듣자 한참을 침묵하다가 곧 곰방대를 거칠게 내리쳤지요. 어머니 방씨 부인의 눈치를 살피던 시절은 이미 오래전에 지났습니다. 명선의 가게가 도성변두리에서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자 진철의 인내심은 마침내 한계에 이르렀던 것이었지요. 그날 밤 진철은 저작거리에 무렵의 셋을 불러들였습니다. 어두운 골목 한 구석에서 두툼한 전대를 건네받은 사내들은 등롱불빛 아래에서 그림자를 길게 느리며 진우가 다니는 길목으로 흩어졌지요. 가게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진우의 등 뒤로 사내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진우는 본능적으로 품속의 장부를 배 밑으로 끌어안았지요. 골목의 흙바닥 위로 둔탁한 매질 소리가 짧게 그러나 모질게 이어졌습니다. 진우는 끝내 장부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의 둔기가 진우의 어깨와 옆구리를 차례로 후려쳤고 마지막 한 대가 뒤통수에 떨어졌지요. 진우는 차가운 흙바닥 위로 무너지듯 쓰러졌고 등롱 불빛에 비친 핏자국이 흘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새벽녘 일을 마치고 흙방으로 돌아온 명선은 문 앞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웃 행랑아범이 두 사람을 부축해 골목에서 끌고 들어왔던 것이지요. 진우는 깊은 정신을 잃은 채 자리에 누워 있었고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가 베개 한 귀퉁이를 검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명선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지요. 그 울음소리에 흙방 창호지가 떨렸습니다. 명선은 진우의 차가운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가만히 맞대었습니다. 그 자리에 한참을 그렇게 머물렀지요. 그때 명선의 아랫배 속에서 작은 발길질이 한 번 꿈틀거리듯 느껴졌습니다. 명선은 두 손을 배 위에 가만히 얹으며 이를 악물었지요. 흘방 한 구석에 놓인 약탕기를 끌어와 떨리는 손으로 약재를 짚어가며 진우의 상처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친께 어릴 적 어깨 너머로 배운 의술이 그날 밤 명선의 손을 단단히 잡아주었지요. 명선의 손끝이
진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군데도 빠짐없이 살피며 지나갔습니다. 명선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지요. 서방님, 이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어디로도 가지 마시어요. 그날 밤 명선은 단 한순간도 진우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화덕에 불을 지피고 약을 다리고 다시 진우의 곁에 앉기를 거듭하는 사이 새벽 종소리가 도성 위로 무겁게 울려 퍼졌지요. 명선의 두 눈에 핏발이 서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진우가 깊은 정신을 잃고 누운 지 사흘이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명선이 화덕 곁에서 약을 다리다 잠시 허리를 펴려는 순간 아랫배에서 무언가가 묵직하게 끌어내리는 감각이 들었지요. 명선의 손에서 약사발이 떨어졌습니다. 사발이 흙바닥에 부딪혀 깨지는 소리가 흙방을 흔들었고 명선은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이후 택랑아범의 부인이 급히 의원을 불러왔습니다. 의원은 흙방에 들어서자마자 명선의 얼굴빛을 살피더니 한참 동안 맥을 짚었지요. 의원의 손길이 천천히 멈췄습니다. 의원은 명선의 손을 가만히 내려놓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마님, 이번 아이는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님께서 너무 무리하셨던 듯합니다. 명선은 의원의 말을 다 듣지 못한 듯 오랫동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어라 입을 때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옆자리에서는 진우가 여전히 깊은 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다녀갔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을 명선은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요. 그날 밤 명선은 시집을 때 가져온 함 깊숙한 곳에서 작은 비단 보따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명선이 뱃속의 아이를 위해 손수 지어 두었던 작은 베네옷이 들어있었지요. 솔기마다 명선의 손이 한 땀 한 땀 새겨놓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명선은 그 옷을 가만히 가슴에 안고 밤새 소리 없이 울었지요. 흘방의 어둠 속에서 명선의 어깨가 가늘게 흔들렸으나 그 울음에서는 어떤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명선은 눈물을 닦고 그 베네옷을 다시 비단 보따리에 곱게 싸서 함 가장 깊은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이 옷을 다시 꺼내는 날이 오리라. 그날까지는 잊고 살자. 명선은 입술을 깨물며 함의 뚜껑을 천천히 닫았지요. 그러나 그날의 슬픔이 흘방 안에 머물기도 전에 흘방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고운 비단 치마를 휘날리며 들어선 자는 다름 아닌 둘째 동서지혜였지요. 누구에게 들었는지 명선의 일을 알아채고 일부러 흙방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지혜는 흙방의 누추한 자리를 한번 훑어보더니 입가에 옅은 미소를 흘렸습니다. 형님 중인 집안의 자식이 양반댁 장자의 아이를 함부로 가지려 했으니 이것이 바로 천벌이라는 게지요. 가문을 떠나신 그날 이미 이렇게 될 줄 알았답니다. 지혜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명선이 자리에서 번개처럼 일어났습니다. 명선의 손이 곧장 지혜의 머리채를 단단히 움켜쥐었지요. 흘방의 문턱을 넘고 마당의 흙바닥을 가로질러 골목 어귀까지 명선은 지혜를 그대로 끌고 나갔습니다. 비단 치마 자락이 흙에 끌리며 검게 더럽혀졌습니다. 골목 끝에서 명선은 지혜의 머리채를 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동서, 내 아이의 목숨값은 동서의 평생으로도 다 갚지 못할 것이요.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때는 내 손으로 동서의 비단 치마를 갈갈이 찢어 놓겠소. 그날 명선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칼이 되는 순간이었지요. 최명희는 명선의 그 달라진 눈빛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노홍은 며칠을 묵묵히 지켜본 끝에 어느 밤 명선을 따로 불렀지요. 자네 안에 그 화를 그저 태우기만 하면 자니가 먼저 제가 되네. 그 화를 실력으로 바꾸게. 내 평생 쌓아온 거래처와 상단의 인맥을 자네에게 하나씩 일러주겠네. 다만 받아 안을 자신이 있어야 하네.
명선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명선의 밤은 공방 안에서 시작되어 새벽 종소리와 함께 끝났지요. 약재를 다듬는 손놀림, 거래처를 가려보는 안목, 상단의 흐름을 잇는 셈법까지 최명희는 한 가지도 흘리지 않고 명선에게 일러주었습니다. 명선은 그 모든 것을 손끝과 머릿속에 한 점도 빠짐없이 새겨 넣었지요. 화덕 옆 작은 책상 위에서 명선이 약재를 써는 솜씨는 날이 갈수록 빨라졌습니다. 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가 점점 짧고 정확해졌지요. 어느 날 밤 명선은 당귀 한 뿌리를 달빛이 비치는 자리에 올려놓고 손에 든 칼로 한 점을 얇게 점여 보았습니다. 베어낸 단면을 가만히 들어 등잔불에 비추니 그 너머로 달빛이 비쳐 보일 만큼 얇았지요. 부친께 의술의 뿌리를 배운 손이었기에 약재를 다루는 손은 다른 이들보다 한참을 앞서 자라갔습니다. 명선이 달빛이 비치는 칼날을 손에 든 그 무렵 흙방에서는 진우가 마침내 두 눈을 떴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지 열흘 만이었지요. 처음 며칠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어려웠고 명선이 직접 끓인 미음을 한 술 한 술 떠 진우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진우의 손에는 아직 힘이 돌아오지 않았으나 명선의 손을 마주 잡는 그 손길에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지요. 자리에 앉을 만큼 기력을 되찾았을 무렵 명선이 이른 아이의 일을 진우에게 천천히 일러주었습니다. 진우는 한참을 천장을 향해 누운 채 말을 잇지 못했지요. 진우의 두 눈에서 천천히 맺힌 눈물이 관자놀이를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명선은 그런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주며 입을 열었지요. 서방님은 이미 충분히 싸우셨습니다. 이번에는 제 차례입니다. 서방님께서는 다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진우는 명선의 손을 마주 쥐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무렵부터 두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한 사람의 손에 맡겨 두지 않기로 했지요. 진우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선 그날, 명선은 흘방 한 켠에 따끈한 미음 한 그릇을 더 놓아두었습니다. 기력을 어느 정도 되찾은 진우는 한쪽 눈가에 아직 가시지 않은 멍을 단 채 포도청을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혼자 모아온 진철의 비리 증거 조각들을 종사관 앞에 하나씩 풀어놓았지요. 종사관은 처음에는 냉담한 얼굴이었으나 진우가 마지막으로 내민 장부 사본의 수결을 확인하고는 표정이 천천히 바뀌었습니다. 종사관은 장부를 가만히 덮으며 진우의 얼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지요. 처음 공방에 들어섰을 때 갈라지고 부르텄던 명선의 손은 두 해가 지난 지금 칼집이 촘촘히 박혀 있었으나 움직임만큼은 물이 흐르듯 능숙해져 있었습니다. 봄이 두 번 오고 가는 사이 작은 공방의 이름은 도성 안에서 솜씨 좋은 마님의 가게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지요. 첫 해 겨울에는 찾아오는 손님이 셋이었습니다. 이듬해 봄이 오자 그 수가 열이 되었지요. 여름이 깊어지자 가게 앞에 줄이 생겼습니다. 명선이 끓여내는 약선탕 한 그릇이 노인의 입맛을 살리고 명선이 무쳐내는 나물 한 접시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던 산모를 일으켰다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옮겨졌지요. 도성 변두리의 작은 가게가 변두리에 머무르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도성 제일의 대행수 윤영감이 가게의 문턱을 넘어선 것은 그의 늦여름의 일이었습니다. 윤영감은 평생 입맛이 까다롭기로 도성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는데 명선이 내어놓은 나물 세 가지를 차례로 맛본 끝에 두 눈가가 천천히 붉어졌지요. 윤영감은 한참을 말없이 그릇을 내려다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적 차려주시던 그 맛이오. 그 맛을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소. 윤영감의 어머니께서는 어린 자식을 홀로 키우며 모진 세월을 보내신 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을 떠올린 늙은 대행수는 그날 자리에서 일어서며 명선에게 약조했지요. 전국 상단과 독판으로 단고를 트여 주겠노라고. 윤영감의 그 한마디로
가게의 이름은 도성 안에 본격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흐름이 마침내 뒤집어진 셈이었지요. 이 무렵 멀찍이 떨어진 골목 어귀에서 가게를 훔쳐보는 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수수한 무명장옷으로 얼굴을 가린 한 부인이었지요. 며느리의 가게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바라보며 방씨 부인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의 뺨에 새겨두었던 5 손가락 자국과 며느리가 일군 가게 앞에 그 긴 줄이 한 사람의 안에서 천천히 부딪히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늦가을 저녁, 신분을 숨긴 한 여인이 가게의 문을 가만히 들어섰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자락은 군데군데 헤어져 있었지요. 다름 아닌 몰락한 지혜였습니다. 명선은 한눈에 알아보았으나 모르는 척 따뜻한 한 그릇을 내어주었지요. 지혜는 그릇을 2 손으로 받아 떨리는 손가락 끝으로 한 술을 떴습니다. 그 한 술을 입에 넣는 순간 지혜의 입에서 마른 흐느낌이 새어나왔지요. 지혜는 끝내 그릇을 다 비우지 못한 채 자리에서 무너지듯 일어나 도망치듯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명선은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빈 그릇을 거두었지요. 이긴 자가 베푸는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가게의 단골이 강성상단의 자리를 하나씩 빼앗아 가기 시작하자 진철은 마침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한때 형의 집신을 발끝으로 차내던 그 손이 이제는 형수가 일군 가게의 그림자에 짓눌리고 있었지요. 진철은 다시 한번 저작거리의 협잡꾼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이번에는 매질이 아니었습니다. 불이었지요. 축시 무렵의 새벽이었습니다. 도성 변두리의 골목길은 인적이 끊기고 등록마저 거의 다 꺼진 어두운 시각이었지요. 검은 옷차림의 사내셋이 가게의 첫째 공방 뒷마당으로 소리 없이 들어섰습니다. 사내들의 손에서 기름통이 기울어졌고 부싯돌의 마른 불꽃이 집더미 위로 떨어졌지요. 불은 순식간에 화덕의 마른 나무에 옮겨 붙었습니다. 붉은 화마가 공방을 삼키는 사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한 사람이 그 안에 갇혔습니다. 최명인이 늘 곁에 두던 늙은 수하 중 한 사람이었지요. 진우는 그 사실을 안 그 순간 지체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명선이 진우의 도포 자락을 2 손으로 와락 움켜주며 울부짖었지요. 서방님, 아니 되옵니다. 서방님까지 이르면 저는 어찌하란 말이오. 진우는 그 손을 가만히 떼어내며 명선의 얼굴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불길 속으로 그대로 뛰어들었지요. 불길이 도포 자락을 삼켰고 검은 연기가 진우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진우는 무너지는 들보 아래에서 수화를 끌어내어 등에 들쳐맨 채 다시 마당으로 굴러나왔지요. 2 사람의 옷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진우의 팔뚝에는 화상의 붉은 자국이 길게 남았습니다. 밤하늘을 향해 솟구치던 불길이 새벽바람에 한쪽으로 휘어갔습니다. 완제품 창고와 화덕이 한 줌의 잿더미로 무너져 내렸지요. 2 해 동안 부부가 손끝으로 읽고 온 모든 것이 그 새벽 한 줌의 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화상을 입고 마당에 주저앉은 진우는 명선의 손을 더듬어 잡으며 가만히 말했지요. 당신이 이 안에 있는 줄 알았소. 그 한마디에 명선은 잃은 아이를 떠올리고 말았습니다. 2 해 전 흙방 깊은 곳에서 보내야 했던 그 작은 숨결이 명선의 가슴 한가운데를 다시 한 번 훑고 지나갔지요. 명선은 진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진우의 도포 자락에서는 아직 매캐한 연기 냄새가 가시지 않고 있었지요. 그날 밤 같은 시각 도성 다른 한 자리에서는 또 한 사람이 그 불길을 다른 방식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진철의 사가 안방이었지요.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온 진철이 안마당의 사내들을 향해 너털웃음을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수고하였다. 그 계집년의 가게가 새벽에 잿더미가 되었다 하니 속이 다 시원하구나. 형도 함께 타 죽었으면
일이 더 깔끔했으련만. 마침 안채 뒷마루의 어둠 속에 서 있던 한 사람이 그 말을 두 귀로 또렷이 듣고 말았습니다. 방씨 부인이었지요. 방씨 부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 방씨 부인의 안방 등잔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지요. 공방이 잿더미로 무너진 그 새벽 이후 진철은 한 발 더 깊이 발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관가의 인맥을 다시 한번 동원하여 가게가 사람을 죽일 뻔한 음식을 팔아왔다는 것이 풍문을 도성 안곳곳에 퍼뜨리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가게를 잿더미로 만든 것으로도 모자라 명선의 이름까지 함께 묻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우는 이미 그 한수를 내다보고 있었지요. 방화가 일어나기 한 해 전부터 진우는 포도청 종사관과 물밑으로 손을 잡아두고 있었습니다. 진철의 빼돌린 재물 장부 사본을 종사관에게 일러둔 것이 그 첫 매듭이었지요. 진우는 화상을 입은 팔뚝에 무명천을 감은 채 다시 포도청을 찾아갔습니다. 종사관은 진우의 모습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으로 진우의 어깨를 가만히 짚었지요. 이제 마지막 패를 꺼낼 때가 되었네. 자니가 알려주기로 한 그 한 장이 와야 하네. 진우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장 진우는 사람을 평안도 의주로 보냈지요. 봉석에게 약조한 그 신호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해 동안 누이의 집광 깊숙한 자리에 그 서한을 숨겨두었던 봉석은 진우의 사람이 닿자마자 그 서한을 품에 단단히 갈무리하고 의주를 떠났지요. 도성에 닿기까지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진철이 풀어놓은 자들이 봉석의 자취를 쫓아 몇 번이고 길목을 막아섰지요. 봉석은 한쪽 다리에 칼을 맞은 채 절뚝거리며 그러나 단 한 번도 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마을을 우회하기를 거듭한 끝에 봉석은 마침내 도성의 성문을 들어섰지요. 진우와 마주 앉은 그날 봉석의 옷자락은 흙과 핏자국으로 거뭇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진우가 무어라 말을 꺼내려 하자 봉석은 손을 들어 제 입을 막았지요. 형님, 말씀은 후에 하시오. 우선 이것부터 받아주시오. 봉석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두툼한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두 해 동안 의주의 광 가장 안쪽에서 잠들어 있던 방화 지시 서한의 원본이었지요. 진철의 친필이 분명한 그 글씨가 종이 위에 또렷이 살아 있었습니다. 봉석은 그것을 진우의 두 손에 가만히 얹어주며 입을 열었지요. 이것이 제가 형님께 할 수 있는 마지막의 일이요. 진우는 그 종이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한참 동안 봉석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흘방으로 돌아온 그날 밤, 진우는 명선과 마주 앉아 옛 동료들의 이름을 하나씩 종이 위에 적어 내려갔지요. 진철의 손에 한 번씩 멸시를 당했던 자들, 그러나 끝내 양심을 놓지 않은 자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의 수결이 차례로 모이는 자리에서 마침내 반격의 고발 문서가 한 장의 단단한 종이로 완성되었지요. 명선은 그 문서 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손도장을 가만히 찍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진우는 완성된 고발 문서와 방화 지시 서한 원본, 그리고 봉석의 장부를 한꺼번에 포도청 종사관에게 올렸습니다. 종사관은 그 자리에서 문서를 한 장 한 장 살펴본 뒤 곧장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포도청의 나졸들이 횃불을 들고 움직이기 시작했고 장부는 곧이어 사헌부로 넘어갔습니다. 사헌부에서 일어난 파장이 조정의 문턱까지 단숨에 닿았지요. 같은 시각 명선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화상을 입은 손에 무명천을 단단히 감은 채 명선은 잿더미가 된 첫째 공방 자리 앞에 섰지요. 도성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드는 그 자리에서 명선은 얼굴을 가리지 않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사실을 낱낱이 밝히고자 합니다. 가게가 사람을 해치는 음식을 팔았다는 풍문은 모두 거짓이옵니다. 그 거짓을 누가 어찌 만들어냈는지 그 모든 자취를 이제 관에서 가려주실 것입니다. 명선의 음성은 떨림이 없었지요.
두 해 동안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으로 차려온 그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손을 거쳐 누구의 입에 닿았는지 명선은 사람들 앞에 한 점도 숨김없이 풀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천천히 바뀌어 갔지요. 입소문은 마치 마른 들판 위의 불처럼 빠르게 번져나갔고 그 불길은 곧장 진철의 사가를 향해 휘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명선은 한 곳을 더 찾아 나섰습니다. 옛 시가의 마당이었지요. 소슬대문이 활짝 열린 그 마당 한가운데 지혜가 발악하듯 서 있었습니다. 포도청의 나졸들이 곧 들이닥칠 것이라는 기별을 누군가 먼저 일러준 모양이었지요. 지혜는 명선을 보자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년이 감히 이 자리에 발을 들이느냐. 내년이 무엇이라고. 명선은 한 발 한 발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그러고는 품속에서 비단 보따리 하나를 꺼내어 가만히 풀어 보였지요. 보따리 안에는 누렇게 빛바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집을 떠나오던 그날 안방보료 자락 아래에서 흘러나와 명선의 비단 손수건 사이에 끼어 함께 따라 나왔던 바로 그 종이었지요. 두 해 동안 함 깊숙한 자리에서 잠들어 있던 그 한 장이 마침내 햇빛 아래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시아버님 강판서의 필체를 흉내내어 거듭 베껴 쓴 흔적이 빼곡했지요. 한 글자를 수십 번씩 한 줄을 다시 또 다시 베껴 쓴 자국이 종이 가득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짜 유언장 한 장을 만들기 위해 지혜가 안방보료 아래에서 몇 담을 세워가며 연습한 종이었지요. 명선은 그 종이를 천천히 펼쳐 지혜의 눈앞에 내밀며 입을 열었습니다. 동서, 이 글씨가 누구의 손에서 나온 것인지 포도청에서 가려주실 것이요. 시아버님의 함자를 함부로 베껴 적은 죄, 그 죄값을 동서가 어찌 다 감당하시겠소. 지혜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지혜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지요. 명선은 그 종이를 다시 비단 보따리에 갈무리한 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마당을 걸어 나왔습니다. 소슬대문 너머로 멀리서 포도청 나졸들의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지요. 방화지시 서한과 빼돌린 재물장부가 사원부의 손에서 한 장 한 장 입증되자 강성상단은 그 자리에서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동안 진철의 위세에 빌부터 단골을 트여주던 자들이 모두 발을 빼었고 강성상단의 깃발은 마침내 도성 안에서 거두어지고 말았지요. 진우는 그제야 도포 안쪽 가장 깊은 곳에 두 해 동안 간직해 오던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을 세상에 꺼내 보였습니다. 문중의 어른들이 한자리에 모인 그날, 진우는 유언장을 펼쳐 한 글자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가문의 인장과 함께 그 자리에 올려놓으니 그 어떤 어른도 그 유언장 앞에서 입을 열지 못했지요. 진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모인 어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강성상단의 자리를 가게 온기가 이어받아 아버지께서 일구신 가업을 바로잡고자 하옵니다. 가문의 장남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겠나이다. 진우는 그날 잃었던 장남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흘방으로 밀려나던 그날부터 두 해, 마침내 다시 가문의 중심에 서는 자리였지요. 며칠 뒤 포도청 마당에서 지혜의 신문이 벌어졌습니다. 첫 곤장 한 대가 떨어지기도 전에 지혜는 무릎을 꿇은 채 모든 것을 실토했지요. 진철의 사주를 받아 명선의 자수공방 출입을 막은 일, 가짜 유언장을 만들기 위해 시아버님의 필체를 거듭 베껴 쓴 일, 그 모든 것이 지혜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곤장 20대를 맞은 뒤 지혜는 관비로 신분이 내려앉았지요. 한때 휘날리던 고운 비단 치마는 그렇게 거친 무명 죄수옷으로 바뀌었습니다. 진철의 벌은 한층 더 무거웠습니다. 빼돌린 재물의 죄와 방화사주의 죄가 함께 다스려져 사헌부에서 곤장 100대가 내려졌지요. 곤장이 끝난 뒤 가사는 모조리 정몰되었고
머나먼 함경도 변경 땅으로 유배의 길이 정해졌습니다. 진철이 수레에 실려 도성을 떠나던 그날, 진철의 발에는 무거운 착고가 채워져 있었지요. 한때 형의 집신을 발끝으로 차내던 그 발이었습니다. 수레가 도성문을 빠져나가는 그 광경을 솟을대문 뒤에서 한 사람이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방씨 부인이었지요. 방씨 부인은 수레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방씨 부인은 텅 빈 안방에 홀로 앉았습니다. 등잔 심지가 다 타들어가도록 한 번도 일어서지 않았지요. 자신이 그토록 밀어붙이고 감쌌던 아들이 어쩌다 저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며느리의 뺨을 후려치던 자신의 손이 어쩌다 이리도 오래 떨리는지, 방씨 부인은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의 5해를 거꾸로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 무렵 한쪽 도성 변두리의 새 공방 안에서는 명선의 몸 안에서 또 하나의 작은 생명이 가만히 자리를 잡고 있었지요. 며칠 뒤 명선의 가게 앞에 한 사람이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화려했던 비단 저고리 대신 수수한 무명 옷을 단정히 갖춰 입은 노부인이었지요. 눈빛에서는 다서 태동한 안방보료에 기대어 며느리를 내려다보던 그 기세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방씨 부인이 며느리의 가게 문턱을 처음으로 넘어선 그 순간이었지요. 사실 방씨 부인이 그 자리에 발을 들이기까지 2해가 꼬박 걸렸습니다. 그 2해 동안 방씨 부인은 며느리의 가게 앞 골목을 멀리서 몇 번이고 서성였고, 술에 취한 아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방화의 자백을 2 귀로 똑똑히 들었으며, 마침내 진철이 수레에 실려 도성을 떠나는 뒷모습까지 소슬대문 뒤에서 지켜보았지요. 그 모든 시간이 차곡차곡 쌓이고 나서야 방씨 부인은 비로소 무명옷을 갖춰 입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명선은 가게 안으로 시어머니를 청해 자리를 권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작은 삼배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가지런히 마주 앉았지요. 명선이 그 삼배 주머니의 입구를 천천히 풀어 보였습니다. 안에는 시장 바닥에서 거두어 온 마른 무토리와 팥뿌리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지요. 방씨 부인의 2 눈이 그 주머니에 닿는 순간 가늘게 떨렸습니다. 명선은 시어머니의 2 손 위에 그 주머니를 가만히 올려드렸지요. 마님, 제가 이 댁에 들어온 첫날 새벽 마님께서 제 손에 쥐어 주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사흘이 묵은 썩은 조기였사옵니다. 저는 이것으로 갚사옵니다. 무토리와 팥뿌리, 마님께는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방씨 부인은 한참 동안 그 주머니를 내려다보다 2 손으로 그것을 가만히 받쳐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러고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그것은 용서를 청하는 말도, 변명을 늘어놓는 말도, 분을 풀어내는 울음도 아니었습니다. 오래도록 가슴 한구석에 눌려있던 무엇이 그날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한 번 터져 나오는 소리였지요. 명선도 아무 말도 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따끈한 차 한 잔을 우려 시어머니의 앞에 가만히 놓아두었지요. 2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5해 동안 한 번도 나누어 본 적 없는 침묵이 그날 처음으로 2 사람 사이에 따뜻하게 흘렀지요. 노을이 가게의 창호지를 천천히 붉게 물들이는 동안 2 사람의 그림자가 한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방씨 부인은 소슬대문이 우뚝 솟은 강판서 댁의 큰 살림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가문의 일은 진우와 명선에게 모두 맡긴다는 한마디를 남기고 작은 보따리 하나만을 든 채 도성을 떠났지요. 방씨 부인이 향한 곳은 도성 외곽 산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암자였습니다. 한때 안방보료에 기대어 며느리를 내려다보던 그 2 손은 이제 암자의 작은 마당을 비질하며 여생을 보내는 손이 되었지요. 해가 한 번 더 바뀌고 도성 안에 따스한 봄볕이 가득 내려앉던 어느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명선이 마침내 건강한 딸아이 하나를 품에 안았지요.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가게 안채에 울려 퍼지던 그 새벽
진우는 마당에 서서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두 눈에 맺힌 눈물이 봄 햇살에 가만히 반짝였지요. 2해 전 흙방에서 어둠 속으로 보내야 했던 그 작은 숨결이 마침내 다른 모습으로 두 사람 곁에 닿은 셈이었습니다. 명선은 자리에 누운 채 진우에게 함 하나를 가져다 달라 청했습니다. 시집을 때부터 5해를 따라다닌 그 낡은함이었지요. 명선은 함 가장 깊은 자리에서 작은 비단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2해 동안 빛 한 번 본 적 없이 잠들어 있던 그 보따리였지요. 보따리를 천천히 풀어 보이니 그 안에는 명선이 손수 한 땀 한 땀 새겨두었던 작은 베네 옷이 가지런히 개켜 있었습니다. 명선은 갓 태어난 딸아이에게 그 베네 옷을 가만히 입혀주었습니다. 솔기마다 2해 전에 명선이 깃들어 있는 그 옷이 이제 새 생명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첫 옷이 된 셈이었지요. 명선은 진우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먼저 떠난 아이가 어린 동생에게 남기는 첫 선물이라 여겼지요. 며칠 뒤 최명인이 직접 가게를 찾았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홍의 걸음은 한층 더 느려져 있었지요. 최명인은 갓난 딸아이의 보드라운 볼을 손끝으로 가만히 어루만지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거든 이 늙은이의 이름은 굳이 알 필요 없네. 그저 따뜻한 밥 한 그릇의 힘을 알면 그것으로 족하지. 최명희는 그날 가게의 안주를 부부에게 온전히 넘기는 일도 함께 매듭지었습니다. 평생 쥐고 있던 거래처와 상단의 인맥까지 모두 진우와 명선의 손에 단단히 쥐어준 셈이었지요. 며칠 뒤 최명희는 오래 벼르던 고향길을 떠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도성문을 천천히 빠져나가는 노홍의 뒷모습이 봄볕 속에서 작은 점이 되어 멀어져 갔지요. 부부는 그의 가을 한 가지 큰일을 매듭지었습니다. 한때 권위로 우뚝 솟아있던 옛씨가 저택의 자리를 부부의 손으로 사들였지요. 진우는 그 자리에 높고 두꺼운 담장을 손수 허물게 하였습니다. 담장이 무너진 자리에 가난한 형편의 청년들이 글 공부를 할 수 있는 서당 한 채가 들어섰지요. 한때 사람을 신분으로 줄 세우던 그 자리에 신분과 살림의 다름을 묻지 않고 그를 가르치는 서당이 들어선 셈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의 제삿날이 다시 돌아왔을 때 진우와 명선은 정성을 다해 가장 정갈한 제상을 차렸습니다. 5해 전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던 그 조기를 명선이 직접 골라 올렸고 두 사람은 시아버님의 낡은 유품인 옥놀이개를 손끝으로 가만히 어루만지며 깊이 절을 올렸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